이제 사피엔스의 문제는 더 이상 자연과 다른 동물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피엔스와 사피엔스 사이의 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전쟁과 정복, 분열과 이동 등이 반복됩니다. 그러한 난잡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인류 통합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제국과 종교였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주목한 것은 이 세 가지 것들이 모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공통된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통합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고 조직과 조직, 국가와 국가의 관계성이 다양해지면서 어떤 간편한 교환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탄생된 것이 돈이었습니다. 물물 교환해서 돈으로, 그리고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다른 국가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더 빠른 소통과 변화를 일으켜 나갑니다. 심지어 돈이 없었던 곳에서조차 소통성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받아들였고 인류 통합의 흐름에 저이든 타이든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국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공과 쇠퇴를 반복했습니다. 몽골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등의 탄생이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 제국의 등장은 인류 통합을 앞당깁니다.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자, 하나의 제도와 하나의 이념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제국은 무언가 인류가 집단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제국의 확장과 함께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제국과 충돌하기도 하고 제국과 연합하기도 했지만 제국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공통의 상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종교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피엔스가 집단 생활을 시작하면서 종교는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종교들이 탄생되었고 지금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로 대표되는 특정 종교로의 쏠림과 연합으로 결론 지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제국의 이념이 되면서 더 큰 확장성과 통합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돈과 제국, 종교를 바탕으로 한 인류의 통합은 사피엔스가 무언가 거대한 것을 위하여 상상력을 모으고 헌신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무언가 거대한 것을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한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류가 함께 공통의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저자는 500년 전에 과학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전과 과학혁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지입니다. 즉, 인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과학혁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혁명 이전에는 신과 신의 신탁을 받은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완벽한 세상을 전제로 했습니다. 세상을 알아가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류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한한 변화와 발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것들 투성이고 인류는 아직 그 일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급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과학혁명은 그 근간에 자본과 국가가 존재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과학은 분명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은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과학혁명은 자본과 국가를 배제하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방향성과 자본의 집중은 과학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였고 여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낳았습니다. 더불어 과학혁명과 함께 유럽에서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다른 통합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과학혁명의 광기는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원자폭탄의 발명으로 경쟁적 광기는 사라지고 좀 더 다른 방향의 흐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자는 원자폭탄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원자폭탄은 평화 유지에 위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자폭탄을 통한 전쟁 억제와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혁명의 흐름이 선택한 방향은 일명 길가메시 프로젝트입니다. 수메르의 신화를 모티브로 불사의 길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신을 발견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신이 되는 순간 역사가 끝날 수 있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자는 이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어떤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언가 특별한 선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연에 의해서 골목과 골목의 모퉁이를 돌아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나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해도 절대 특별할 것이 없고 지금의 옳게 보이는 행위가 수만 년의 역사 후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류의 큰 틀을 벗어나서 나 혼자만의 독보적인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무의미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피아노의 건반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음악을 연주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무한한 음악은 피아노의 제한된 건반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상상을 하고 무한한 발전과 진화를 시도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은 인류의 역사와 집단 상상이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저자가 이 모든 행위가 단순히 지식의 발견, 알을 위한 알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한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지적 행위가 결국은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과연 우리는 행복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인류의 현재를 깨닫는다면 이제는 상상의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과거 사피엔스가 향유했던 실제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회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찰의 시간을 하루 중 일부라도 꾸준히 할애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입니다.